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 시작하죠. 자, 사회복지 행정론, 우리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시설 또는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죠. 예, 그 시설이나 또는 기관 장님들이 이제 알아야 될 일들, 그러니까 시설을 경영하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으로서 우리 공부하셔야 될 게 바로 행정론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론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게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본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행정론 공부하실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 갖고 하셔야 되냐면, 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다. 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자다. 그래서 시설장으로서 관리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부터 머릿속에 담고 그런 생각 갖고 공부하시면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우리 행정이라는 말이 뭐죠? 행정? 행정. 우리말에서는 행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administration이라고 하죠. administration. 자, administration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관리라는 뜻이죠. 관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직 관리예요. 조직 관리. 조직 관리. 자, 사람들은 혼자서 일을 해서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결합해서 함께 생산에 참여했었을 때 더 시너지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한 사람이 1이라고 하는 생산을 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생산을 하면은 1 더하기 1 해서 2가 생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2 플러스 알파가 생산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혼자서 하면은 하나인데 그럼 두 사람이 하면 둘이 생산돼야 되는데, 두 개만 생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둘 더하기 뭔가가 더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점을 안 인간들이, 즉 사람들이 뭘 만드냐, 그런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특정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직이라 그래요. 자, 조직은 어떻게 그 조직의 리더라고 불려지는 이제 관리자에 의해서 진두지휘, 관리되어졌었을 때 더 많은 생산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직이 자기 모습을 유지,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사실은 이제 경영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 경영학. 우리 경영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면 Economic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경제적 관리, 그걸 이제 경영학이라 그래요. 자,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경영학과 출신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영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경영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경영을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조직 관리를 통해서 최대의 산출물을 얻어내자. 즉, 적은 투입을 갖고 최대의 산출물을 얻어내자.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효율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걸 경제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경영학도 바로 이 조직 관리입니다. 회사 또는 기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조직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효과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산출해낼 수 있을까? 즉, 효율과 그 다음에 경제성에 초점을 둬서 운영되는 게 바로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꼭 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경영학에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는 또 학문이 등장을 해요. 행정학. 자, 얘가 Economic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해요. 행정학을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그래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땅덩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서 또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미국이라고 나라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즉 미국에 살고 있는 그 국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처음, 그러니까 국가가 처음 성립됐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별 무리 없이 지금까지 하나의 국가로서 그 거대한 땅덩어리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국가로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미국만의 일종의 통치제도에서 그 방법,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라고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통치 시스템 또는 이제 정치 시스템이죠. 과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대통령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정치 권력은 보통 이제 왕정이나 또는 왕정을 벗어나서 이제 민주주의로 들어선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의회가 중심이 돼서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시스템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은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강력한 리더를 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대통령을 하나 세우고, 이 대통령이 전체 국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덩어리, 조직을,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경영하는 관점에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도입한 개념이 바로 이 대통령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대통령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국정 철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경영학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회사 사장님이나 또는 대표자가 갖고 있는 운영 철학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철학을 반영을 해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나라를 끌고 나가는 게 그게 대통령제입니다.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 무슨 개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미국은 그런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그 대통령제는 결국은 뭐냐면 국가를 경영하는 구조죠. 경영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국가의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 하에서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대통령제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 대통령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통치 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서 정해놓은 통치 시스템이죠. 물론 이제 문제도 많고 하지만 일단은 경영을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를 경영한다. 자, 이 대통령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시스템이에요. 행정학은 정부를 조직하고 그 조직된 정부들이 어떻게 이 대통령의 이 철학과 또는 관심, 지도에 의해서 어떻게 경영되어지는 체제입니다. 경영되어지는 체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경영학을 영어로 Econom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데 행정학 같은 경우 이제 Public Administration, 즉 공공관리라고 영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사회복지행정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행정학, 즉 Public Administration에다가 이제 플러스 사회복지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이념이 반영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사회복지 행정학이라고 생각하셔도 사실은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전부 행정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들, 또 다시 얘기하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얘기들. 우리가 행정학과 학생들은 경영학에 있는 내용들 다 공부합니다. 뭐 재무행정, 그 다음에 인사행정, 전부 다 경영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뿌리가 경영학이에요. 거기 있는 것들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내용들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맨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심,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나는 행정학을 이 사회복지 행정학을 통해서 사회복지 조직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됐죠? 자, 우리 교재 보니까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을 구분해 놨어요. 자, 시험에도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 또는 이제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참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일반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행정. 자, 일반 행정.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조직들 중에서,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정부 조직들 중에서 사회복지하는 행정, 즉 보건복지부, 무슨 여성가족부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 정부 체제 안에서 행정하는 조직들은 전부 일반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부, 국방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부서들이 수행하는 행정을 뭐라고 한다? 일반 행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공공행정과 사행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행정인데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인 인간 노력의 행정으로서 자, 밑줄 긋습니다.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반활동.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그건 공공행정인데 여기 사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건 경영이에요. 기업들에서 경영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말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정부 관료제, 정부에서 수행하는 행정들인데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사회복지 행정 빼놓고 나머지 행정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국방, 교육,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경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에 해당한다? 일반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사회복지 행정은 구체적인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를 전환해서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및 조직지에 있어서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개입 활동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 내린다. 즉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사실은 광의적 의미, 그 다음에 협의적 의미로 구분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개념은 이제 광의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행정이에요. 요 개념만 제대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큰 의미에서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 배우셨어요. 정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국가가 만듭니다. 국가가 정책을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는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 급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되는 그 전환 과정. 다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그 전환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한다? 사회복지 행정이다. 즉 다시 한번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정부에서 만들어. 그렇죠? 국가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국가 정부에서. 그것이 이제 서비스로 전환되면은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보통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이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에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죠.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한다. 그게 행정의 정의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 사실은. 그래서 이 플러스 원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죠.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복지 서비스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 그냥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다시 뭐라고?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둡시다. 자, 사회복지 행정과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 나와 있는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 조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이 결국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관리가 행정이고, 그렇죠? 행정은 조직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회복지 행정은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간을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가정하고, 그렇죠. 따라서 서비스 기술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회복지 기관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 조직을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관이 과연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이겁니다. 어떤 관점? 도덕적 가치를 가진 존재.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거라 그래야 돼. 예를 들어서 치매 할머니가 있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는데 요양원에서 아유 할머니 귀찮아. 이거 그냥 내비두면 밖에 나가서 막 응아하고 귀찮고 막 이런 일들을 벌여요. 그렇죠. 치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참 무섭죠.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 귀찮으니까 침대에다 놓고도 꽁꽁 묶어버려. 자,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왜?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정만을 수행해야 된다. 자,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성의 모호함은 가치와 이익에 있어서 갈등을 야기하고 상충되는 조직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고 보세요. 사회복지 조직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변화에 대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밑줄입니다.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뭐라고?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뭐냐면은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기업들과는 틀리게 사회복지 조직들은 뭐다? 그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전부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모호한 존재죠. 예를 들어서 인간한테 A가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A를 제공했었을 때 B라고 하는 산출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서 서비스를 조직에서 제공할지라도 실제로 A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제공하는 지식, 그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다?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부족한 거야. 자,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 나올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사회복지 조직은 뭔가 불완전하다.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면 왠지 틀린 것 같아요. 설마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배울까? 부족한 것을 배울까? 그렇죠. 자, 그런데 사회복지 조직은 다시 한번 그들이 하는 그 대상이 전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어떤 생각 갖고 있다면 2% 부족하다. 뭐라고? 2% 부족하다. 사회복지 조직 또는 사회복지 행정은 2% 부족하다. 우리 음료수 이름이죠. 2%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불안하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사회복지 조직과 행정을 이해해 주세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도 어떻게? 모호하고 또 질적인 요소가 많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표를 명확히 세웠을지라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목표에 맞춰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죠. 조직의 생각일 뿐이에요.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야, 요번에 인형 10개를 만들자. 그러면 10개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자, 사회복지 조직에서 목표를 자,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자 이랬었을 때 그 변화가 과연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어떻게 명확하게 알 것이고 그렇죠. 저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목표도 어떻다? 목표도 모호하다. 사회복지조직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고려해서 목표 달성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밑줄 긋습니다. 측정하는 것도 어렵다. 측정도 어렵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 자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것을 측정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다.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2% 부족하다. 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은 전문적인 과정으로서 주로 밑줄 긋습니다. 누구한테 의존한다고? 전문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 그러니까 해당 가치, 그 다음에 기술, 그렇죠. 이런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전문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전문가가 누구죠? 바로 사회복지사죠. 조직 운영 등 제한 사문들에 있어서 전문가 역할을 요구하고, 사회복지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자, 보면 특히 사회복지조직은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을 위해 존재하고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은 사회복지조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해낸 생산품을 밖에다가 부가가치를 붙여서 파는 기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기업은 예를 들어서 여기 분필을 하나 만들면 이 분필 원자재값이 100원인데 100원에다가 100원을 더 붙여서 200원에 갖다 팔아요. 그래서 이제 100원어치를 어떻게 합니까? 내 이익으로 창출을 해서 그걸 재투자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성과의 대가로서 그 이윤을 가져가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부 무형인데다가 더 나가서 이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더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 바로 뭐예요? 비영리성이죠. 우린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영리적입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은 해야 되고 존재는 해야 되고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거 전부 외부 환경에서, 즉 조직 바깥에서 쉽게 하면 얻어갖고 와야 돼요. 후원금, 기부금,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 따위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다? 외부 환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안 주면 더 이상 목적 사업으로 정해놨던 그 조직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조직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를 가져서 지역사회에 관련된 책임을 진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회복지조직,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무슨 복지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도 있습니다. 보통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관련된 책임을 진다. 즉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 얘기, 이게 하센펠트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거. 이름 뭐라고? 하센펠트예요. 하센펠트. 하센펠트가 얘기한 건데 기억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꼭 기억하셔야 돼. 하센펠트 얘기. 자, 그래서 항상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다? 2% 부족하다. 목표도 불완전하고 지식기술도 불완전하고 성과 측정 도구도 없고, 그렇죠. 지역사회에 의존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전문가한테 자꾸 의존하려고 하고, 그렇죠. 지역사회에 의존하려고 하고.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 즉 이게 다른 행정이나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정은 지역사회 내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며 서비스 대상은 도덕성을 가진 인간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사회를 갖고 있다. 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및 프로그램의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 다음에 뭐 적자 운영 피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즉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전문 사회사업적 성격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 내용들 여러분 그냥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앞에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에 있는 내용들과 사실은 일치되는 거죠. 자, 사회복지 행정의 유형들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행정의 영역, 연구의 필요성 이런 것도 다 읽어봐 두시고,
자, 여기 또 이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비교가 또 나왔어요. 비교가. 이게 지금 앞에 차이점 하고 사실은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냥 요걸 기억해 둡시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비교. 자, 공통점. 우리가 일반행정은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 중에서 사회복지 안 하는 조직들이 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또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기관행정,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관행정들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조직들이 하는 행정이 아니고 정부 조직들 가운데서 사회복지 행정을 하는 보건복지부나 또는 여성가족부 같은 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 구분이 지금 우리 교재에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잘 체크해 놓으세요. 공통점. 대안 선택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사용하면 미래와 관련돼 있고 개인 및 집단이 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간주되고 지식과 기술이라는 판에 받은 활용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인 활용으로 이루어지고 자, 이거가 시험에 나죠. 목표를 공의. 자, 공의가 뭐죠? 공공의지예요. 공공의지. 공공의지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즉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행정이 대신해서 수행해 주는 거예요. 즉 정부 부서가 대신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행정이고 사회복지행정이고 사회복지행정이 아닌 다른 행정이건 간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런 공의를 실행에 옮기는 데 초점을 둔다. 관리 운영의 객관화 인적 자원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개개 조직들의 지위와 인정뿐 아니라 조직의 목표, 가치 및 방법의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체감을 가질 필요성에서도 관심을 갖는다. 차이점. 사회복지행정의 대상인 인간은 그 자체가 투입 요소와 동시에 결과가 된다. 영유아, 보육대상, 아동, 뭐 이런 빈곤이 예고, 상담, 케이스, 매니지먼트, 집단 사회사과 같은 인간관계 의존도가 높고, 그러니까 사회복지행정이 이러한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달을 정당하게 해서 전문성에 의존한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및 특징이 나옵니다. 자, 보통 이걸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보면은 네 가지예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사회복지행정은 자,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이념을 가지고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시설장, 기관장이라고 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요 네 가지 가치관을 갖고 요 이념을 갖고서 여러분들의 기관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그 다음에 접근성. 됐죠? 이 접근성을 다른 말로 편의성이라고도 해요. 편의성. 효율성을 명률성이라고도 합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자, 사회복지 조직이 설립 당시부터 세워놓은 원래 목적이 있어요. 조직의 목적. 우리 조직은 뭐 하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을 설립했다. 요새 요양원 많이 설립되죠. 그럼 요양원 설립한 목적은 뭐예요?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하기가, 삶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그런 노인들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고 무슨 요양원 설립해놓고 야 요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자. 어르신 요양원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조직이 처음에 설립했었던 또는 조직 운영 과정 중에 또 세워놓은 목적 또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과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할 것인가. 즉 목표 달성 정도가 효과성이에요. 목표 달성 정도. 자, 교재를 보니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서비스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있어서 어느 것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미다. 유효라는 말은 뭐죠? 원래 세워놓은 목적에 얼마만큼 합당하냐, 효과를 발휘하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효과성을 강조하는 그런 기관장들은 머릿속에 항상 우리 조직이 원래부터 만들어 놓은 목적,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돼.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 달성해야 돼. 머릿속에 그게 꽉 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효율성인데 이 효율성이라는 건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개념이라 그랬죠. 자, 조직 운영하려면 재정, 돈 들어갑니다.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 돈을 덜 들이고 즉 비용을 절약하면서 더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을까? 즉 생산성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형평성인데 형평성은 조금 틀린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내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자, 이 A라고 하는 사람, 지역사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의 욕구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조직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어떻게 똑같이 제공돼야 돼. 그런데 얘는 이뻐. 이쁘니까 더 주고 얘는 미우니까 덜 줘. 그건 뭐지? 그 형평성 이념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 실제로 조직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기관장이 보통 시설장이 마음에 들면은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은 덜 주고 그럼 형평성에 어긋난 겁니다. 자, 접근성은 편의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서 고맙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